이미 우리는 서울이라고 하는 일극화된 중앙 집권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 나라죠. 그런데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벌써 한 20년 전에 지방자치제가 다시 또 부활을 했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이 분권화 과정에서 그 지역이 더 이상은 서울의 이 중앙 집권적 일극화된 현상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 바로 그 지역의 소위 말하는 주체적 시민들이죠. 그분들이 지역학의 필요성을 또 갖게 됐고, 그래서 아마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학입니다. 그 다음 뭐 인천학이 생겼고요. 제가 한 20년 전에 대구에서 대구학을 하겠다고 처음 이렇게 했는데, 지금 20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도 대구에서는 아직 대구학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경북 지역에는 주변에 안동학이라든지 영주학이라든지 이런 지역학들이 막 생겼고요. 그런데 이 제가 구미 인문도시를 가지고 들어와서 보니까 이 구미 이 큰 도시에 지역학이 없습니다. 벌써 구미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전통적인 문화를 계승하고 있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랑하는 그런 산업도시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미라고 하는 지역이 갖고 있는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이 장소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구미 인문도시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구미 전체 시민들에게 이제 요청하는 의미에서 이 구미학을 한번 세워야 되겠다, 구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처음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구미라고 하는 이 도시가 지금 우리가 구미라고 표현하지만 전통적으로 들여다보면 지리적으로도 가장 짧게는 선산군이 중심이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개경에서도 그랬고 고려시대를 따지면, 조선시대를 따지면 또 서울 한성에서도 그렇고 아주 먼 한촌입니다. 산골이죠. 선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구미라고 하는 도시가 뭐 거의 40만에 가까운 큰 도시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 구미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공단이 생겨나고 먹고 살기 좋은 공업도시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디에도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시골이라고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미라고 하는 곳을 새롭게 학문적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번 올해는 저희들이 그 전통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과거의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계승해내야 될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야은 그리고 다음에 여헌 이렇게 두 인물들을 우리가 조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바로 현재죠. 현재 구미, 이 구미라고 하는 도시가 어떻게 계획이 됐고 앞으로 미래로 달려갈 것인지, 이 구미라고 하는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과 관련된 가장 현실적인 구미의 현재를 내년에는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인문학을 기본으로 해서 각 재반 학제들이죠. 뭐 우리 원장님께서 다 써놨습니다만 여러 학문들입니다. 그 중에 저는 가장 중요시하는 학문 중에 하나가 지리학입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개발학이고요. 이런 것들이 인문학하고 어떻게 함께 결합하고 또 연구되느냐가 바로 이제 지역학의 이제 핵심이 될 텐데, 이 부분들은 우리 구미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이게 이제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첫 발이 오늘 여러분들 야은 길제라고 하는 한 인물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야은 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은, 정보는 오늘 선생님들께서 발표를 통해서 해주신 모든 것들이에요. 그리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연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가 아주 소수의
자료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 역사 가시는 분들, 문화 가시는 분들, 또 철학 가시는 분들이 역사 가시는 분들은 사실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실증해 주시려고 했고요. 또 문화 가시는 부분은 또 그 식구를 통해서 길제가 가졌던 그 당대의 상상력이라든지 감수성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를 또 보여주기도 하고, 철학 가시는 분들은 그 길제의 삶과 사상을 통해서 이 길제가 남겼던 그 지적 유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이렇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오늘 뭐 다 들으시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개인적으로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궁금한 점은 이 오늘 소개하신 내용들도 다 아마 다 들으셨을 텐데, 왜라고 하는 왜 저렇게 시를 썼을까? 혹은 왜 은자의 길을 갔을까? 등등 오늘 강의된 강연된 내용 중에 많은 부분에서 왜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학문하는 분들은 혹은 구미학을 할 때도 그걸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당위적으로 해석하고 설명만 해왔다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왜라고 물으면서 구미라고 하는 이 도시의 정말 제대로 된 얼굴을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렇게 좋은 글을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지금 플로우에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강연을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된 내용은 제가 토론자장 원래 저희 한국학연구원의 이윤갑 교수님께 원장님께서 오셔서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 몸이 아주 안 좋으셔서 제가 지금 대타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구미학에 가는 방향들 이런 것들도 우리 원장님께 좀 요청도 드리고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와서 크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기반으로 이 구미학을 새롭게 정초짓고 구축하는데 더 많은 생각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연된 내용 순서대로 오늘 우리 도현철 교수님 기조 발제부터 차례대로 혹시 플로에 계신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늘 궁금한 점 혹은 좀 더 확인받고 싶은 점 등등 혹은 여러분들 의견들도 좋습니다. 건설적인 의견들 포함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더 나은 이 구미학 구축을 위해서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주시면 질문을 받고 우리 오늘 말씀해 주신 교수님들께서 친절하게 또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어도 좋습니다. 꼭 이렇게 학문적인 건 아니어도 좋고요. 왜 길제, 야어는 구미의 얼굴이어야 되는가? 그죠? 왜 길제가 아니고 딴 누구는 없는가? 그죠? 왜 길제가 은자의 길을 간 그런 절의를 지킨 충신으로 이렇게 대표되는가? 물론 그 봉건 사회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21세기에 과연 우리가 계승해야 될 인물형인가? 등등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스님께서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고려말 조선초 연구의 대가이신 도현철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기조 발제를 해주셔서 아주 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현철 선생님. 예. 선생님이 이제 고려말 조선초의 여러 가지 지식인들, 특히 성리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조선건국 여기에 이제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이런 문제를 이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우선 길제를 비롯한 은자 돌림이 있죠. 삼은 고려말에 삼은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좀 전에 고민을 좀 하신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소개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은이라고 하는 게
물론 성리학에서 아까 이제 다른 선생님도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유학이나 성리학에서 이 은거, 이제 그 숨어 사는 이런 삶에 대한 동경도 있곤 하지만 이거가 가는 어떤 시대적인 어떤 함의가 좀 더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아까 그 충절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그거를 이 충절 당시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라고 하는 게 고려 말에 그 성리학을 받아들인 사람들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이제 그 좀 봐야 되는지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 그 당시의 지식인들이 왜냐하면 길제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두문동에 그 저기 숨었던 많은 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일종의 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공제를 이제 고려 말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하는 걸 하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조선초에 아까 제가 이제 발제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재현, 이세, 권군을 이어진 이런 흐름들은 사실은 선생님이 강조하셨듯이 그 원나라의 성리학을 우리가 성리학 받아들일 때 원나라의 성리학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원나라의 성리학은 실천적인 측면이 이제 있고 사실은 이 부분이 그 소학의 실천이라든가 이런 거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실천이라든가 이렇게 절이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 흐름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조사원들 개척에 반대하는 게 오히려 주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 앞에 관련돼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또 학문적인 경향에서 조선 초에 그 원나라의 성리학을 받아들인 측면들이 이재현이나 이색으로 이어지는 또 권건으로 이어지는 흐름들이 좀 있는데 또 동시에 이 시기에 이미 원은 이제 사라지고 이미 조선 오후 이전에 거의 30년 가까이 시간에 명나라가 또 성립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명학에 대한 어떤 그 흐름도 이제 있는데 이게 혹시 구분이 되는 건지 원나라의 학문적인 어떤 흐름과 성리학에서 또 유선 이후에 실천하고 연결될 수도 있지만 이런 명나라의 학문의 어떤 경향 이런 거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오늘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문인데요. 들리시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 그 정재원 선생님 그 조선초기 성리학 연구, 특히 성악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발되는 바가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여말손초에 그 호를 20은자를 쓰는 사람들을 한번 그 통계적으로 조사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고려 말의 사문이라든가 또는 기타 그 유명한 사람들은 20은자를 쓰고 있고 그건 여말손초의 그 어떤 시대적인 그 조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나 그 이전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20은자에 은자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학의 그 출처관을 생각해 보면 그 백이숙제라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윤과 같은 분이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백이숙자는 이제 왕조 교체에 대해서 이제 수영산에서 이렇게 굶어 죽으신 분. 그래서 의리저리의 어떤 대명사로 알려져 있고 이윤이라는 분은 그 이제 왕이 바뀌어도 벼슬을 5번 뭐 이렇게 하신 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참여적인 유학자와 절이 의리를 중시하는 유학자를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유학에서는 어떤 걸 더 중시 여기느냐? 이게 큰 고민거리고 지금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중국의 우리 대학원 학생들하고 탑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중국인 여행사 분이 그 안내를 하시면서 유학과 도교를 딱 구분을 하시고 유학은 출세해라 그런 학문이다 딱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 현대적인 감각에서 유학은 출시하라고 익히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유학은 우리가 경전에서 얘기하듯이 현실 참여적인 뜻이 많습니다. 오륜도 그렇고 또는 국어강경의 경제론도 그렇고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현실 참여, 현실 속에서 실용적인 그런 학문을 지향한다. 널리 알려진 얘기지만 귀신이나 죽음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존중을 하되 살아있는 인간이나 또는 사람 성김을 더 중시 여기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백이 숙제를 노래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실 참여적인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문제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도가 실현될 수 있는 사회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판단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려 말의 유학자 특히 이세계의 경우는 그 스물은자를 얘기를 하면서도 그걸 채용의 논리로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도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자신의 생각, 이상을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이제 반영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문학책을 봤는데요. 은자라도 대은과 소은을 구분하는 걸 봤습니다. 대은, 큰 대자 스물은자인데, 소은, 작을 소자 스물은자인데, 소은은 누구냐? 단순하게 산속에 가서 자기만의 깨끗함을 위해서 숨어 사는 사람. 소은. 대은은 누구냐? 저작거리에서 조금만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은.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그런 글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다양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여말선초에 스물은자를 쓰는 사람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더 숙제로서 남겨둘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공부해 줄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고려 후기에 원나라로부터 성리학이 들어왔고 실천윤리가 중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기존의 연구로 보면 왕조 교체는 결국은 그 왕조의 성씨를 교체하는 건데 이런 부분하고 그 분신의 의리는 좀 별도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왕조 교체는 천명에 의해서 성씨를 바꾸는 거다. 역성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궁예에서 왕건으로의 왕조 교체는 천명에 의해서 하늘의 명을 받은 왕건이 새로운 왕조를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공양왕과 이성계의 관계에서도 보면 그 천명의 실현여부로서 결국은 그 왕조 교체를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해서 그 원명 교체와 관련돼서 그 이제 원나라의 사상과 제도 이런 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명나라로부터 또 그 제도 또는 사상 이것이 수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나라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세계성, 국제성이 있고 개방적이었고 이민족들이 학교나 과거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틀을 열어줬는데 명나라는 폐쇄적인 정책, 과거 응시라든지 학교에 그 이민족들을 이제 수용하지 못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국의 속성, 성격이 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하지만 소중화를 지향하는 당시 고려나 조선의 그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해야 되는 기본 방향은 이제 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나라의 그 개방성 때문에
원나라의 유산, 유제 이런 것들이 조선 초기까지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나라가 한족 부흥을 하면서 원나라 제도를 척결했다고 하지만 내면에는 원나라 때 만들어진 제도가 많은 부분에서 명나라대로 이어온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혼용되는 가운데서 조선시대에 이제 들어왔고 널리 알려진 얘기지만 허영의 경우 허영의 문묘종사가 이황, 이기 16세기까지 이제 이어지는 걸로 되어 있죠. 그만큼 이제 원나라의 영향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선 초기에 원과 명의 어떤 문물제도 영향은 지금 정 선생님께서 더 사실은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부족했던 부분은 아마 정 선생님께서 더 얘기해 줄 수 있으실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없으면 우리 플로의 시민 여러분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예, 저는 단체를 말씀드리는 게 맞겠네요. 선주문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재원입니다. 예. 이때까지 저들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거나 잘 모르고 있던 부분들을 오늘 너무 고귀하고 값진 연구를 해오신 분들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잘 이해 못하고 지나친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또 새롭게 전염되는 부분도 많고 오늘 참 귀한 말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학술적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여지가 안 되고 다만 구미학을 연구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오늘 모임이다. 이쪽에 저는 이제 초점을 두고 오늘 교수님들 뵈러왔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들이 사는 지금 구미 지역이 굉장히 경제나 자본주의 쪽으로는 경도된, 다시 말해서 많이 가진 분들이나 적게 가진 분들이나 모두 돈, 경제 이쪽으로만 달려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침 이 구미학이라는 이 거대한 학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무엇이든지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그쪽으로만 인정을 하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 지역의 야은 선생님의 어떤 가치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야은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의 어떤 가치들을 오늘날 어떻게 핵심적인 가치로 추출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추출을 낸다면 어떤 핵심적인 가치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하나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구미학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지금 발걸음이 앞으로 이제 구미 지역의 경제나 사회, 교육, 문화 뭐 이런 쪽에 전 부분에 침투가 되도록 많이 하신다면은 그 발전 단계가 아마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제 말씀이 좀 앞서 나가는 감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구미 지역의 전 부분에 야은 선생님의 사상을 침투시키려면 어떤 발전 단계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들이 어디쯤서 참여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은 조금 우리 선생님들께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고, 첫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야은 선생의 삶이었던 그것이 하나의 사상적인 문제였던 이것들이 21세기 현재 꿈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현재적 의미로 다가온다면 그게 뭘까? 저는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다섯 분 모두에게 한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야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진다면 그게 뭘까? 우리 이 선생님 핵심 가치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가치도 좋고 어떤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정 교수님부터 이렇게 한번. 좋은 질문이고 대답하기에는 쉽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자본주의 시대 혹은 그 경제가 이렇게 앞서가는 시대에 고전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 구미에서 태어나신 그 선산에서 태어나신 길재 스님을 연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원래는 중국 근대 철학을 공부하면서 항상 느꼈던 문제입니다만 우리 그 중국 혹은 한국, 일본, 이 동아시아가 서양 사상 혹은 서양 철학, 서양과 만나면서 서양을 배우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양을 많이 배우신 분들이 가장 많이 배우신 분들은 그 동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앞서 나오고 누구나 그 돈을 추구하는 이런 사회에서 특히 이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하는 유교에 관한 연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아마 한 100년 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저 나름대로 그래서 유교가 현대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우리 학생들하고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야은 공부를 오늘 하면서 충성이라든지 은자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제 나름대로의 어떤 의도가 있었습니다만 그 유교 조금 전에 노인철 교수님께서 유교가 이제 그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쪽으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유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면서 또 출처라는 이 말 자체가 참여한다는 것과 물러난다는 것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은 다 누구든지 원하는 그 뜻입니다. 아마 지금도 이 서울의 중앙에서 어떤 자리가 있다고 부른다고 하면은 가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누구든지 서로 가고 싶어 하는데 유교가 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학문이면서도 가지 말아야 될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은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누구든지 다 하면서도 가는 것이 정말로 정당한가? 아마 가는 사람은 속이 더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 은자에 관해서 글을 쓰면서 느꼈습니다만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너 그 한 달을 줄 테니까 와봐라고 했을 때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말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돈을 준다고 할 때 받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관직을 준다고 할 때 받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마 저는 야은 선생님이 그리고 유교의 은자라는 말이 갖고 있는 어떤 저희들이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한 100여 년 전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들어와서 한국이 급격히 발전을 했을 때 유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서양의 자본주의 물질주의에 대해서 유교의 정신주의가 어떤 치료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쉽게 용납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이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저희 자식들한테 효도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부모 자식 간에 의만상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유교에서 물론 효를 강조합니다만 이 효라는 것 혹은 제가 조금 전에 야은 선생님이 어떤 관직에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물러선다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은 현대 사회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할 때 OX, 부모님께 사랑해야 된다고 할 때 OX를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효도해야 된다는 말에는 다 꼰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께 사랑을 해야 됩니다라는 말에는 다 오를 치는 경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교가 효를 강조했다는 것 자체가 그 시대에는 효라는 단어로 의미를 가졌습니다만 지금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야 되는 이런 어떤 전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미학이라는 것이 오늘 발표를 하신 선생님들께서 아마 유교의 길재의 사상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사상적 측면과 그리고 이런
그것들을 현대 사회에 적용하는 것 차이에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어려운 주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시면서 현대사회를 뭐 돈, 자본 뭐 이런 용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동의합니다. 현대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이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동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꼽자면 하나는 돈이죠. 너나 그도 없이 돈 벌지 않습니다.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것이는 분 안 계시죠? 돈 많이 버십시오. 자, 또 하나. 자유. 이념적으로 자유. 그러니까 그 어떤 가치보다도 고귀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유다라는. 특별히 오늘날 젊은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서구적 가치이죠. 현대사회의 가치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습니다. 그 고귀한 가치인 자유, 그리고 그 고귀한 그 무엇인 돈, 우리가 벌었어요. 자유를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엔 그 돈으로 뭘 할 거냐? 그 자유 가지고 뭘 할 거냐? 그것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돈을 벌어야 되고 자유를 누가 획득해야 된다. 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돈을 벌어야 된다, 자유를 획득해야 된다. 해서 멈추지 말고 그 이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 그러니까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이 없어, 그 사람들. 이게 자유예요. 이게 마스크 쓰라? 이렇게 이런 것도 지식이고, 맞습니다. 그 누구도 나한테 마스크를 쓰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마스크를 쓰는 것도 나의 자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스크 쓰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마스크를 쓰면서 우리는 이것이 억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거 씀으로써 나도 뭐 건강을 유지하고 또 혹시 다른 사람의 건강도 내가 침해할 줄 모르니까 이거 쓰자. 자유로운 선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는 자유를 선택했고 어떤 쪽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 자유로 무엇을 할 것이냐, 똑같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는 다르다는 겁니다. 거기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인간이라는 무엇이고 삶이라는 무엇이고 행복이라는 무엇이고 뭐 사랑이라는 무엇이고 이런 걸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유학이라든가 야은 선생의 삶과 사상을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이자면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야은 선생이 불사이군의 충조를 지킨 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뭐 다른 분들도 하고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정치 상황이 못마땅합니다. 뭐 고려 내가 모시던 왕이 쫓겨났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나 산에 들어가 살겠다. 이 선택은 뭐 그나마 쉬운 선택이다.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쉬운 선택이다. 진짜 어려운 선택은 뭐냐면 조선왕조가 열렸을 때 이방원이 부르지 않습니까? 벼슬을 붙으니까 올라와라. 첫 번 불렀을 때 안 올라오죠. 두 번째 불러왔을 때 올라와서 내가 올라온 거는 벼슬하려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냥 인사하고 돌아가려고 올라온 것이다. 이 쉽게 말하면 청와대가 부른 거예요. 아까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청와대가 너 무슨 자기 한 자리 해라라고 했을 때 안 갈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앉았단 말이죠. 타협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런 거죠. 그 시대는 세왕조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방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가? 벼슬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거부해? 나는 고려의 신하다라는 이유로? 이거는 그냥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저항인 거예요. 목숨 내놓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불사이분의 충돌이 아니다. 의리, 누구한테 의리, 뭐 한 번 임금이니까 영원한 임금이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도 얼핏 나왔습니다만, 퇴계나 율곡, 조시대 시대 때 이 성비들이 출처의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아무래도 뭐 기묘상화나 이런 곳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선비의 기질은 무엇이냐를 고민을 하는데, 당연히 세상에 나가야죠. 벼슬을 해야 되죠.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세상에 나갈 때는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조건이냐? 퇴계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해요. 하나는 세상이 나를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요즘 이제 뭐 대선 모두에 들어가는데 세상 사람들 여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민이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단직에 나가야 된다. 또 하나는 임금이 바른 정치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두 가지 객관적인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남명 조식한테 너 나와서 교수를 하라 라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남명 조식이 저 진주 사람 아닙니까? 남명 조식도 퇴계 못지않은 훌륭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한테 교수를 주니까 안 와요. 그랬더니 퇴계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러이러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니까 너 나가라. 그랬더니 남명 조식이 안 나옵니다. 물론 이유는 뭐냐면 그 퇴계한테 밝힌 이유는 나는 당신만큼 능력이 없다. 식견이 좁다. 그런 이유인데 실제로 그런 이유가 아니죠. 2년 후에 다시 벼슬을 내립니다. 그 단성 현감자들이 냅니다. 그거를 거부하면서 상소문을 올리는데 그 상소문을 읽어보면 결론적으로 나는 당신의 신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목을 내는 거죠. 왜?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누구죠? 그 중국의 그 유명한 주문공 같은 사람이 와서 그 재상을 하도 벼슬을 해도 망해가는 나라를 구할 수가 없다. 나는 나가지 않겠다. 상소문을 그렇게 씁니다. 그 당시에 그 문정왕후 그리고 문정왕후 일당들, 그 윤호영 일당들이죠. 그 일당들이 이 지배하는 통치하는 그 체제를 그대로 두고서 내가 나가서 그 벼슬을 한들 뭐가 달라질 거냐 이런. 그게 안 나간 거예요. 율곡이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충절을 지키냐가 아니라 거꾸로 통치자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이러고 해라. 이런 저항의 정신 쪽으로 이게 구체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제도 그렇게 읽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다라는 거예요. 당장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저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인가, 얼마나 이런 관점에서 본다. 얼마나 일을 잘하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보기도 하지만 얼마나 도덕적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날 의미가 있는 그런 가치들이다. 그런 삶의 방식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이 교수님. 사실 길제화에 멈춤시킨다 어떤 또 하나는 친미정주의 있습니다만 스무살라는 거. 근데 저는 이제 이 여안을 통해서 뭐냐 하면은 물론
야원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은 다 잘 알겠습니다만 그 염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hun서할 때뭐 경량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어떤 뭐 남을 도움받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뭐 도움 안 받아도 뭐 일을 행동할 때 그런 줄 알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김치수 선생은 말을 하는 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만은 외출용 언어. 다시 말하면 사람이 집에서는 함부로 그 잠옷 바람 다니는데 밖에 나갈 때는 옷을 갈아입고 넥타이 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대학 2학년 때 공교롭게도 이제 대학 2학년 여름 방학 정확히 날짜로 말하면 7월 2일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선산 출신 이 원로 학자한테 연구실에 가겠습니다. 그때 선생님한테 많이 그 4년 반 동안 그 제가 있었는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그때 많은 걸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야원에 대해서도 수시로 이야기했었거든요. 이분은 아마 그 문교부 장관 그 당시에 오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가면 뭐하냐. 나는 가서 2년 동안 하면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 교수 자리를 낫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뭐 퇴직이 다 돼갑니다만은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지켜야 될 염치다. 그 생각합니다. 우리 정 교수님.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그분에서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역사하고 전공하는 입장에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그 양필재 선생님이 훌륭하신 분이고 또 제가 아까 제 방송에서는 이제 왜 조선 초기, 조선 중기에, 조선 전기, 조선 중기에 왜 이분이 소환되는가라고 하는 맥락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현재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때 과거 인물들에 대해서 재평가하고 재소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당연히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과거 인물이 갖고 있는 그 시대적인 조건, 그과 우리 현재 그 시대적인 조건이 굉장히 달라서 이게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우리가 좀 뭘 배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점들인데 이제 앞서 선생님들이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크게 다른 생각은 아닌데요. 길재 선생이 이제 훌륭하신 점은 저는 뭐 지금 제가 보기에 그런 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분수를 좀 지킨 삶을 좀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문법, 그러니까 성리학이라고 하는 당시 그 고려 말의 성리학은 굉장히 신사상이었고 굉장히 그 어떤 새로움이 있었죠. 그리고 그 보편성도 있고 그 새로움과 보편성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성리학이 사실은 사람을 보는 거는 지금으로 보면 계급론적인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배층의 사상이고 결국은 지배와 피지배를 구분하고 그러나 또 지배층 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염치를 지키는 면이 분명히 성리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보편적인 논리를 전제하죠. 천명론을 제기하고 그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신을 양보할 수 있는 어떤 논리를 개발합니다. 그게 성리학이 갖고 있는 제가 보기엔 장단점이 이제 같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길재가 저는 초기에도 충돌로 그 정몽주 길재가 충돌로 이렇게 평가받고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았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조선 중기에는 또 그게 더 이렇게 좀 더 그 소환될 수 있었던 게 그 충돌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뭐 한국까지 있었던 거 아니야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할 정도의 그 보편성은 뭘까? 그거는 아마도 그 성리학에서 가지고 있었던 분수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분수를 지키는 거. 근데 길재가 숨어 살았지만 아까 발표도 나왔지만 숨어서 그냥 그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당시 가장 보편적인 게 이제 성리학의 그 보편 논리, 그게 이제 소학의 실천, 주자가를 지키고 예의, 말씀하신 예의 염치를 지키고 또 그걸 통해서
그 이전의 고려 사회보다는 뭔가 좀 한 단계 나아가는 합리성을 추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떤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다시 돌리면 만약에 현대사회에 우리의 그 관점으로 돌린다면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 분수를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업으로서의 그 분수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직업 내에서 그거는 뭐 꼭 이제 시공을 넘어서서 바꿀 수 있는 법표상 중에 하나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 제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현철 교수님. 네. 고려 후기 성리학의 의미는 유학 본래의 문제의식에 충실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학 본래의 문제의식이 뭐냐? 춘추 전국시대 때 사유와 쟁탈에 의한 약육강식의 논리가 횡행했던 시대였고, 그때 법술을 위주로 하는 법가가 유행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자 맹자는 인륜, 도덕,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 오륜, 인륜, 이것을 내세우면서 인간에 대한 성찰을 말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대의 역사학 입장에서 봤을 때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고 또 미래학이라고 했어요. 우리 시대의 신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물질 만능 사회 속에서 결국은 유학의 의미가 뭐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인륜에 대한, 인간에 대한 어떤 본원적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이냐. 그 인간적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영알선초의 그런 성리학이 수용이 되고 유학 본래의 문제의식에 충실한 이제 그런 인물, 야언 길제, 그분을 이렇게 항상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을 경내에는 신분 계급적인 성격을 이제 강하게 얘기하는 측면,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또 다른 측면도 있다.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우리 시대의 이제 시대적 요구에 응하는 그런 학문적 정립,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좀 만족스러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 양일모 교수님께서는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길제가 얘기했던 수학을 통해서든 주자가를 통해서든 충과 효라는 당시 시대입니다. 당시 시대적 한계에서 충효를 강조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왕에 대한 충이라든지 부모에게만 행하는 효가 아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충효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걸 우리 21세기 현재적 개념으로 바꾸면 사랑이지 않을까. 사랑도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일종의 자유 그리고 돈을 욕망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현재적 삶의 방식이라면 이 돈을 욕망하는 것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권리라고 하는 것, 결국 우리의 선택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선택의 문제에서는 그 개인에게는 또 하나의 의무 내지는 책임이 함께 양면적으로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길제의 삶을 통한 그 선택의 과정들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세 번째,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염치 있는 삶.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딜 가도 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는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염치 없는 삶,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 뭐 젊은 친구들은 태어나보니 그래 살아있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시절에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갔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지금
그렇게 시스템이 강고하게 딱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 틀을 벗어나려면 여기 떠나야 되는데. 그 떠난다는 게 말 그대로 언제의 길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TV 뭐 연예물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것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게 염치를 좀 가지고 사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이든 돈을 버는 사람이든 뭐 공무원이든 이 염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길제의 삶을 통해서, 야언의 삶을 통해서 염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게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 네 번째 우리 정 교수님께서는 뭐 또 다른 버전이죠. 예, 분수, 재분수를 좀, 우리 21세기 현대 사회가 다 능력주의잖아요. 그죠? 물론 이 유교에서 나온 이 메리토크라시가 어떻게 보면 21세기도 여전히 이 과거제가 다 능력주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계급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누구나 다 이렇게 누구나 공무원 되겠다, 판검사 되겠다, 뭐 끊임없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바로 이 능력주의는 결국은 자기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과도하게,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이 분수도 모르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야언 선생은 우리에게 좀 분수를 아는 삶, 이런 걸 보여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우리 동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데,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인간적 가치를 실현하는 삶이어야 된다. 그건 우리 길제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는 가장 야만적인 사회라 그러죠. 우리 한국 사회 지금 한번 보십시오. 뭐 문제가 일어나면, 갈등이 일어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륜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모든 헌법재판소 가야 되고요. 법으로 뛰어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죠. 매우 야만적이다, 폭력적이다, 한국 사회가. 또 그런 의미에서 그 한국 사회에서의 구미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야만적인 삶을 앞으로 계속 지속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길제 야언 선생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인륜, 도덕, 윤리라고 하는 것을 재구성해내고 재회복시켜 나가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가치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넣었고요. 우리 선생님 두 번째,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은 오늘 나온 이 얘기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미 시민분들과 함께 또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동에 살고 있는 강봉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웠고요. 많이 좀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고향이 이제 충남 금산인데요.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한 20년 넘었죠. 20년 넘었는데, 길거리를 가다가 이렇게 문 앞에 나무를 이렇게 뭉패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이제 해평 길씨 뭐 멧돼손 이렇게 그걸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해평이면 구미 쪽에 있는데 왜 금산 여기에 해평이 나올까 이런 의문도 많이 있었고, 이제 그 금산의 주위에 이제 이제 보리면도 있고 보리, 그래서 이제 뭐 두 개가 아닌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그 책을 봤을 때 이제 야은 길제가 이제 10대 때 거기서 살아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름을 정했다고 이렇게 알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산에 이제 고향이니까 몇 번 자주 갔었는데, 그 서원 청풍서원이라고 야은 길제를 모셔놓은 서원도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뭐 서예도 가르치고 뭐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봤었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첫 번째 질문하신 분이 구미가 너무 돈과 전자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 저는 아직까지 인생을 많이 못 살았는데, 지금까지 보면 돈이 안 끼면은 이렇게 발전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자원봉사를 한 측면도 한계가 있고, 저는 구미가 이렇게 좀 전자라든지 이런 게 산업이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좀 부유했으면 바람이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2013년에 이제 중국 기공을 좀 배웠는데 처음에 배우러 갔는데 너무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게 자본주의 아니 그 자원봉사 개념에서 그분들이 하고 계셨던데 뭐 질문을 하면 엉뚱한 얘기만 계속하고 이게 종교 그런 그쪽이 발전이 없는 게 좀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느꼈던 게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한자 공부를 했는데 중국에서 중국에서 그 시작이 되어서 이제 그런 기공을 전부 이렇게 한자로 써서 봤는데 그 기존에 뭐 10년 뭐 그렇게 오래 하신 분들이 책도 읽지도 않았으면서 계속 엉뚱한 얘기만 하고 사이비 같은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봤을 때는 이 전자라든지 이런 지금 사회가 현대 사회가 뭐 수학과 과학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사회기하고 이런 게 끼지를 못하니까 시험도 계속 봐야 되고 대학을 어디 나와야 되고 그런 면들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현대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는 게 모순이라든지 뭐 이런 안 좋은 면도 많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면들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이 분명히 제 생각이지만 뭐 그런 게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걸 오늘도 뭐 봤을 때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뭐 그 금산 서원에서도 한번 이렇게 이런 기회를 좀 가지고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했으면 하는 게 좀 바람도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뭐 따로 이렇게 질문 없고요. 그냥 청원입니까? 자, 그런 바닥에서 어떤 질문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갑자기 질문하는 게 생각이 났었는데 그 10대 장길재선생님 10대에서 금산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그럼 혹시 그 확인이 가능합니까? 사적으로? 야은의 아버지께서 금주지사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에 거기서 지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첨언을 하자면 그 아버지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금산에서니까 마지막 임지가 금산입니다. 그때 거기 길재 선생이 거기를 자주 출입을 했고 그리고 거기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정한 유산도 물려받았고 했습니다. 이 시에 등장하는 걸 보면 아까 어떤 분 그 내용을 보면 이 길치가 상당히 힘든 어려운 그 환경에 노출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고위 관료를 하셨다 그죠?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는 이런 주변적 환경들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개성에서 이제 일단 생활을 했고요. 하지만 왠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머니하고 청산에서 살다가 18살 때 서울로 그 당시 개성으로 올라갑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산동에 있는 남화영인데요. 저는 구미에 결혼하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전자도시, 뭐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고 산업도시다. 그때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김광석 거리가 유명하잖아요. 대박 뭐 히트 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미에는 이렇게 야은 길재 말고도 또 다른 분이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셔요.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구미 하면은 전자도시다, 공단이다, 또 박정희 대통령 그렇게밖에 안 알려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미한 명문 구축을 한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했는 것도 제 개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구미에 있는 인물을 좀 더 알려서 구미를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은 길재
선생님을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활동이랄까 행사랄까 그런 걸 하면은 좋을지 구체적으로 좀 그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구미에서는 시조창 구미 양길제 송축 시조창 대회도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좀 대구의 그 김광석 거리처럼 그렇게 히트 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없을까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야은 선생님은 잘 모르는 그냥 철학만 공부하는 사람이어서 조금 추상적인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미학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생각을 해본 점이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이 질문하신 그 두 번째 질문이라고 할까요? 아마 구체적으로 구미학을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사회자분이라든지 이 구미학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 오셨을 테고 아마 또 어떤 방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외부에서 보는 관점에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만 구미학이라는 것은 구미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어떤 그 연구를 한다 이런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미 시민을 위한 구미학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을 위한 구미학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계를 위한 구미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말은 제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기생충 영화의 봉준호 감독이 그 시상식에 가서 한 말씀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 말을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기생충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한국의 어떤 빈부격차라든지 양극화라든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겠죠. 그리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다루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미학을 하시면서 우리 구미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조금 전에 오신 그 질문하신 금산에서 오신 선생님 혹은 그 다른 지역에서 오셨다고 했나요? 그분들은 그렇게 마음에 드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구미시에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다. 그 자체로 구미 시민들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구미라는 이 도시에 그리고 또 한국의 산업화와 함께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한 이 구미라는 도시야말로 오히려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갖추고 있고 다 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미시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구미가 안고 있는 이 문화적 자산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함께 고민하는 모습이 구미학이 된다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무거운 물음입니다. 저한테도. 아까 김광석 거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광석 개인적으로 저한 친구입니다. 대학교 때. 서로 다른 학교에 있었습니다만 거리에서 돌 던질 때 만났던 그 노래배에 있던 친구입니다. 원래 김광석 거리를 만들었던 것은 대구에 이름 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예술인들입니다. 그림 그리는 친구들부터 해서 저는 그 시작 전부터 다 그걸 알고 있는데 실제 그 친구들이 그렇게 기획하고 일을 도모하고 했을 때 정구청이라고 하는 한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거기 이제 붙었죠.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또 지원을 받고 행사를 만들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없습니다. 뿔뿔이 다 쫓겨났어요. 지금은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광석 거리에. 가보시면 편합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모습이에요. 도심 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도심 재생이라고 표현하면 사업이에요. 일종의 프로젝트고. 이렇게 하니까 좀 기획하고 행사는 해놓고 그냥 사람 몇 명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 이분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보여요. 그 다음 거기에는 돈이 또 들어와 버려요. 사람이 모이니까 돈 되네. 이렇게.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이죠. 저는
어떤 곳이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그렇게 결합할 때는 항상 자기의 출세, 성진 이런 거에 상관 하자라고 이렇게 덤벼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과 사람이 그렇게 잘못 결합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방금 우리 양 교수님 표현해 주신 것처럼 구미학은 누가 이렇게 기획하고 뭐 앞에서 리드에서 끌어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 구미 시민들이 스스로 깨어나서 각성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체적으로 이 구미의 문화를, 그러니까 지역학이 곧 세계학인 이유도 거기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구미 시민 여러분들이 자기 얼굴을 이제 새롭게 만들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얼굴을 만들어가는 첫 단계가 뭐 지금 회수랑 해보니까 한 668년 전이 돼요. 그죠? 야은 선생이 탄생한 지가. 그래 한 600여 년 정도 전에 이 선산 지역에서 사셨던 아주 오래된 과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600년 전의 분을 지금 우리가 불러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삶과 사상을 통해서 600년 이후에 지금 구미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5분들의 강연 내용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뭐 문중의 이름으로 여은학이다, 야은학이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특화돼서 가는 것도 좋지만 전체 구미에서는 또 구미학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나름대로는 보편성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구미의 하나의 폐쇄적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다 열려가는 거니까 그런 길들을 서로 모색하고 찾아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또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저희 목요철학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고 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누군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인문도시 사업이라고 한 이 과정에서 이 일을 함께 고민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주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자기 표현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구미라고 하는 이 장소에 외부에서 들어왔던 아주 오래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던 이 구미라고 하는 것을 본인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고향을 어떻게 이렇게 가꿀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면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항상 더불어서 함께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1시부터 지금 뭐 6시간, 5시간 동안 장장 이렇게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하반기에는 우리 여은학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전통 부분을 짚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멀리서 서울에서 대구에서 이렇게 와주신 도현철 교수님 그리고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선생님들 도현철 기조 발제해 주신 도현철 교수님 그리고 첫 번째 주제 발표해 주신 양현호 교수님 그리고 김용헌 교수님 그리고 이구의 교수님 정재원 교수님 우리 5분 강연자 선생님들께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구미시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이러한 관심들이 이 구미라고 하는 곳이 아까 뭐 어떤 분 말씀하셨는데 돈만 밝히는 그런 곳 같다 이런 표현 하시면 꼭 그건 아닙니다.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돈은 벌어야 되죠. 그죠? 생존 문제는 기본입니다. 생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벌 것인가는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주어진 그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유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 각자의 주어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미 전체, 혹은 그 구미가 바로 대한민국에서 혹은 세계로 알려지는 그때까지 여러분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첫 행사입니다. 구미학 구축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또 여러분들에게 다음을 기약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